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있는 정종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 바다토토 첫 대면 강의라고 했는데 이걸 맡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바다가 들려주는 화석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화석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화석 좋아하시는 분, 화석이나 공룡 좋아하시는 분이신가요? 되게 많이 보이시네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석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공룡 알 화석도 있죠. 또 검은 옷 입으신 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공룡 뼈 화석도 있고 또 분홍색 옷 입으신 분은 공룡 똥 화석. 예, 맞습니다. 되게 다양한 화석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화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질 시대의 퇴적암에 보존되어 있는 동식물의 유해나 흔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퇴적암은 옛날에 호수나 바다나 강에서 모래, 자갈 아니면은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말해요. 이렇게 모래나 자갈이 이제 진흙이나 이런 것들이 쌓일 때 생물이 거기에 묻히게 되거나 아니면 생물이 지나가게 되거나 그렇게 남은 모든 흔적들을 우리는 다 화석이라고 합니다. 말해주신 공룡 뼈도 있고 되게 단단한 부분이 화석이 많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단단한 부분이 이제 살이라든지 피부라든지 그런 부분보다 화석이 더 잘 되기는 해요. 하지만 뼈뿐만이 아니라 알이나 배설물이나 위석 같은 그런 다양한 종류가 화석이 되기도 하고요. 또 보시면은 딱딱한 부분이 화석이 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공룡의 피부라든가 공룡의 깃털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부분들도 화석으로 돼서 고생물학자들이 많이 연구 중입니다. 보시면은 이 공룡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예요. 보시면은 진짜 우리 지금 살아있는 생물들의 뼈처럼 되게 완벽한 그런 보존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3차원적으로 우리 실제로 뭐 치킨을 발라 먹으면 나오는 뼈같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신생대의 물고기 화석입니다. 근데 아까 티라노사우루스랑 다르게 되게 납작하게 눌려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퇴적암이 쌓이고 난 뒤에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납작하게 눌리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공룡 화석도 이렇게 납작하게 눌린 채로 많이 발견도 됩니다. 이거는 발자국 화석이에요. 공룡 발자국 화석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육식 공룡이 앞으로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고성에 있는 공룡 발자국 화석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공룡 발자국 화석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화석은 이런 발자국, 공룡 발자국도 포함이 되고 아까 설명해드린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익룡이 이제 땅에서 걸었을 때 남기게 된 발자국도 연구를 하고요. 또 굉장히 작은 곤충이 만든 발자국 화석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자국 화석 이제 발자국 화석이나 아니면 지나가면서 만든 흔적이나 아니면 쉬면서 만든 흔적들 모두 다 우리는 생은화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 이런 생은화석을 통해서 동물이 과거에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떠한 진화를 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말씀해진 공룡 알화석이에요. 공룡 알화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껍질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룡 알은 안에 이제 공룡 새끼까지도 완벽하게 보존돼서 화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이에요. 이제 옛날 이제 시대 때 나무에서 흘러나온 진액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그 진액 속에 갇히게 된 이런 곤충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화석으로 보존되기도 해요. 이제 앞서 말한 이제 쥬라기 공원이라든가 쥬라기 월드에서도 이런 공룡 속에 남은 이제 이런 호박 속에 남은 이런 곤충의 피를 뽑아내서 이제 공룡을 복원했는데 실제로 호박에서 공룡의 꼬리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거는 호박 속에 보존된 공룡의 꼬리인데 보시면은 깃털까지도 완벽하게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룡이 옛날에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는 이제 호박 속에 새 화석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공룡이나 새 아니면 곤충 등이 호박 속에도 잘 보존돼서 우리가 이거를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공룡의 똥이에요.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큰 똥인데 이제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의 똥 중에서 가장 큰 공룡의 배설물 화석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은 다른 동물의 이제 배설물 화석인데 이 안에 이제 식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동물의 흔적들이 있어서 이 생물들이 과거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배설물 화석들을 우리는 분화석이라고 부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려서 화석이 퇴적암 속에 남아있는 지질시대 생물들의 유해나 흔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지질시대가 뭔지 이제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아래서부터 쭉 이렇게 탑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거를 지질시대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지질시대는 이제 지구의 탄생부터 인류의 역사 이전까지의 시대를 우리가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느냐고 하면은 시대 기준에서 생물이 언제 처음에 등장을 했고 언제 처음 멸종했는지를 우리는 나누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물이 아주 많이 멸종한 거를 대멸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명이 지금 지구에서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 대멸종을 포함해서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지질시대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삼엽충이 멸종했다고 했죠. 삼엽충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종이 지금 한 96%의 생물들이 멸종했다고 했는데 그 시기를 기준으로 고생대와 중생대가 나뉩니다. 그리고 우리 공룡이 운석 충돌로 인해서 멸종했던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공룡과 암모나이트 등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멸종한 시대를 기준으로 중생대와 신생대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이 38억 년 전에 출현한 이후로 이렇게 생명의 탄생과 멸종을 가지고 지질시대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고생대부터 시작을 할게요. 고생대부터 과연 어떠한 화석들이 바닷속에 살았었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고생대의 바닷속에 어떠한 생물이 살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생대에 들어서 캄브리아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우리는 그거를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익숙한 동물들과 아닌 굉장히 다양한 생김새의 생물들이 출현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이제 고생대 때 출현했던 동물들의 화석이 우리나라 강원도 일대에서 많이 나옵니다.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남의 장성이라든지 화순에서도 일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삼엽충과 같이 굉장히 많은 화석들이 강원대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 고생대에는 깊은 바다도 있었고 얕은 바다도 있었고 대륙분과 같은 환경도 있었는데 그런 환경들에서 이제 퇴적물들이 쌓여서 태백산 분지라는 이제 지역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백산 분지 안에서 고생대 화석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거는 두 종류라고 하는 화석인데요. 우리가 앞서 본 암모나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의 오징어, 문어, 낙지, 앵무조개 이런 얘들의 조상이나 친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몸에 들어 있었던 기다란 이런 막대기 모양들이 이제 화석으로 남게 되어서 우리나라 고생대 화석층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완종류라고 하는 생물인데요. 이렇게 조개랑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개랑은 다른 종류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주 일부분이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종류의 화석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이거는 앞서 많이 보신 삼엽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생대층에서도 굉장히 많은 삼엽충들이 발견이 돼요. 이거는 좀 더 작은 종류의 삼엽충인데요. 굉장히 머리에 이렇게 뿔이 달린 친구도 있고 이렇게 뭐 옆으로 삐죽 나온 친구도 있고 다양한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특징을 통해서 머리, 몸통, 꼬리 등의 특징을 통해서 삼엽충을 분류를 합니다. 그렇다면 삼엽충 화석이 왜 중요할까요? 삼엽충 화석은
굉장히 빠른 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삼엽충의 종류를 보면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얘네들이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얕은 바다에서 살던 삼엽충, 그다음 뭐 대륙공에서 살던 삼엽충, 깊은 바다에서 살던 삼엽충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삼엽충 화석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 친구는 고생대의 어떤 시대에 살았던 삼엽충이구나. 그리고 얘는 고생대의 얕은 바다에 살았던 삼엽충이야. 그렇게 알 수 있게 돼서 과거의 환경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화석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생대로 넘어가게 될게요. 중생대의 다른 이름은 우리가 흔히 공룡시대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생대에도 공룡 화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화성부터 이제 부안, 군산, 그리고 우리 광주 가까운 지역에 화순, 신안, 보성, 여수, 그리고 진주, 고성, 사천, 굉장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우리나라 공룡 화석이 지금까지 발견되어 왔어요. 네, 보시면은 이제 왼쪽 위에는 공룡의 초식 공룡의 이제 다리뼈, 이제 여기 척추뼈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이쪽은 이제 코리아 케라톱스라고 해서 원시적인 형태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뿔공룡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거는 코리아 케라톱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공룡 발자국 화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공룡 알 화석도 나타났습니다. 네,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 뼈는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발견한 공룡 뼈 화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리뼈가 두 개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척추부터 우리 어깨뼈에 해당하는 견갑골까지가 잘 보존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화석에 대해서 열심히 발굴을 하고 연구를 한 끝에 이 공룡의 정체를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로 학명을 붙였어요. 아까 이제 학명이란 이제 공룡의 이름을 이제 붙이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공룡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코리아노사우루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보성엔시스는 이제 보성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보성엔시스를 붙이는 거예요. 학명 이름 붙일 때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지역 뒤에는 엔시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광주에서 발견된 것에 이름을 붙일 때는 광주엔시스, 화순에서 발견된 것에 이름을 붙일 때는 화순엔시스 이렇게 붙이고요. 또 사람 이름을 붙일 때도 있잖아요. 남자 이름에는 뒤에 이제 I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여자 이름에는 뒤에 AE를 붙여요. 그런 식으로 학명 이름을 지읍니다. 우리는 여기는 이제 보성에서 발견됐다 해서 보성엔시스로 이름을 붙였어요. 네. 뿐만 아니라 공룡 발자국 화석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화순 서유리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인데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점은 우리가 흔히 육식 공룡으로 알려져 있는 수각류의 공룡 발자국 화석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약 1,500개의 발자국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90%가 이러한 무서운 육식 공룡의 발자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전라남도 여수, 사도와 낭도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초식 공룡의 발자국이 나타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육식 공룡이 걸어간 발자국이 나타납니다. 네, 또 공룡 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남 보성, 그다음에 경기 시화호 등에서 굉장히 많은 공룡알이 나타났어요. 그걸 통해서 어떤 공룡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타난지를 조사했는데 지금 이 공룡알은 되게 둥글둥글하게 보이는 게 보시죠? 이런 둥글둥글한 공룡알은 우리가 초식 공룡이 낳은 공룡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식 공룡은 이렇게 완전히 이제 구에 가까운 형태거나 살짝 찌그러진 구의 형태에 가까워요. 이거는 이제 전남 압평도에서 발견된 공룡알 둥지 화석인데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룡알 하나의 크기가 약 35에서 40cm예요. 그리고 이게 둥지로 나타나는데 둥지의 크기는 2m, 사람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타깝게도 공룡알 안에 어떠한 화석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종류의 공룡알이 중국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 속에 우리가 흔히 오비랍토르 종류로 불리는 이런 공룡의 새끼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같은 알 종류의 화석인 걸 보니까 아마도 오비랍토르 종류의 공룡이 우리나라에 살았었고 이렇게 알을 낳고 둥지를 만들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공룡뿐만이 아니라 익룡 화석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왼쪽 위에는 익룡의 날개뼈 화석, 이쪽에는 이제 익룡의 이빨 화석, 그리고 여기에는 익룡의 발자국 화석입니다.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익룡의 발자국 중에 굉장히 큰 발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름을 해남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해남이크노스 우앙리엔시스라고 발자국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발자국 크기를 통해서 어느 종류의 익룡 크기나 돼야 이 정도 발자국을 남길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날개를 피면은 오른쪽 끝부터 왼쪽 끝까지 약 10m 이 정도면은 이제 작은 비행기 사이즈예요. 그리고 날개를 펴고 앉으면은 얘네가 기린 정도의 그러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아주 거대한 익룡이 우리나라에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왼쪽은 화순 서유리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사이즈의 익룡 발자국 화석인데요. 특이한 점이 2.2cm부터 6cm까지 굉장히 골고루 분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화순의 익룡이 작은 어린애들부터 좀 큰 애들까지 같이 그룹을 이루고 이렇게 함께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새 발자국 화석이에요. 지금의 새 발자국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과거 공룡 시대의 발자국입니다. 이렇게 물갈퀴까지 나타났는데 사실 이 발자국이 처음 발견되기 전에는 공룡 시대 때는 새들이 물갈퀴가 없었어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물갈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화를 한 다음에 나타나는 그러한 흔적인데 공룡 시대 때 원시적인 형태였을 거야. 근데 이렇게 물갈퀴에 달린 새 발자국 화석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공룡 시대에도 새들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더부터 진화를 했구나 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이게 처음 발견된 해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물갈퀴에 달린 새 발자국 화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룡 뼈 화석이랑 비슷해 보이죠? 사실은 도마뱀 뼈 화석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코리아노사우루스랑 같은 지역인 전라남도 보성에서 발견된 곳의 도마뱀 뼈 화석인데요. 이 도마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크기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도마뱀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손바닥만한 도마뱀이 아니라 얘네들이 굉장히 큰 사람만한 그런 도마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이 도마뱀 뼈뿐만이 아니라 도마뱀의 발자국 화석도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으로 네 발로 지나가는 도마뱀, 여기도 네 발로 지나가고요. 여기는 도마뱀이 두 발로 뛰어가요. 우리도 지금 도마뱀 가끔 깜짝 놀라면은 두 발로 뛰어가는 종류의 도마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발자국 화석이 우리나라 공룡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마뱀들이 깜짝 놀라면 두 발로 뛰어가는 그러한 습성이 옛날 공룡 시대 때부터 있던 습성이었구나. 그러한 점을 알 수 있게 해줬어요. 이거는 악어 화석입니다. 근데 크기를 보시면은 이게 1cm니까 5cm 안에는 아주 작은 악어예요. 그래서 아마 새끼 악어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얘는 우리나라 하동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하동스쿠스로 이름을 붙인 화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어 발자국 화석도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요. 여기는 네 발로 걸은 악어 발자국이고 여기는 두 발로 걷는, 옛날 공룡 시대 때는 두 발로 걷는 악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발로 걷는 악어가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살았다는 것이 발자국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룡시대, 중생대에 굉장히 다양한 화석을 봤는데요. 그럼 이러한 화석들이 과연 바닷가에 살던 친구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환경에 살던 친구들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동해, 서해, 남해 이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과거 중생대 공룡시대 때는 우리나라에 바다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붙어있는 대륙의 한 가운데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바다가 없었고요. 대신에 지금의 경상도 쪽에 굉장히 커다란 경상분지라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상분지라는 호수 주변부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화순이라든지 신안이라든지 한평이라든지 다양한 지역은
이렇게 커다란 경상분지와 그 옆에 있는 작은 호수들에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은 이 공룡들은 바닷가에서 살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의 바닷가 근처에는 공룡 화석들이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 보시면은 이제 군산, 부안, 위도, 그다음에 신안, 보성, 여수 다양한 지역에서 바닷가 근처에서 지금 공룡 화석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면은 공룡들이 지금과 같이 바닷가에서 걸어 다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중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층들이 이러한 남해나 서해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마그마나 용암이 굳어져서 만드는 화석, 이제 돌에서는 화석이 나타날 수가 없고요. 이제 물 속에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에서만 이렇게 화석이 발견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남해나 서해 쪽에는 이러한 중생대 때 만들어진 퇴적암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파도 그리고 밀물과 썰물이 아까 말씀드린 퇴적암을 깎아내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돌 속에 있었으면 보이지 않았을 화석들이 계속해서 바닷물이 깎아주고 풍화와 침식을 일으키면서 화석들이 계속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석 위에 있던 암석들을 제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바닷가에서 화석을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전라남도 여수 사도에서 발견되는 화석지인데요. 보시면은 썰물 때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발자국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밀물 때는 물이 확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다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렇게 잠기고 빠지고를 반복하면서 공룡 발자국 위에 있는 암석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우리가 공룡 발자국을 쉽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공룡이 멸종한 다음 신생대에는 어떠한 생물들이 우리나라에 살았고 어떠한 화석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생대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동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와 일본 열도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동해 때 이제 신생대 때 이렇게 동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바다가 생기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분리됐습니다. 이렇게 동해가 생기면서 바닷속에 진흙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퇴적물들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면서 여러 이암층이라든지 퇴적암을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 이러한 지역이 경상도에 있는 포항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래화석이에요. 우리나라 신생대 마이오세라는 시기에 나타난 고래화석인데 보시면은 머리부터 이제 그 어깨, 이제 척추, 갈비뼈까지 굉장히 잘 보존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닷속이니까 물고기도 있었겠죠.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가자미 종류의 물고기 화석이고요. 이쪽은 심해 속에 살던 물고기 화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포항이 이제 처음 만들어졌을 시에는 바다 깊은 곳에 있은 적도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줬습니다. 네. 포항과 경주 이외에도 우리가 제주도를 가게 되면은 제주도에서도 신생대 바다 화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발견된 상어 이빨 화석이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조개라든지 소라라든지 고둥이라든지 아니면 성게 이런 종류의 화석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네, 그렇다면 미래에는 과연 지구와 나는 어떠한 일을 겪게 될까요? 네, 아까 보셨던 표죠. 이제 지질 시대가 생물의 출현부터 이제 인간 시대 이전까지 만들어졌다고 했고, 이 시대를 기준 짓는 게 생물들의 멸종과 생물들의 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과연 이 멸종과 출현이라는 개념에서 먼 미래에 우리 인간이나 아니면 인간이 사라지고 난 다음의 생물들 아니면 심지어 외계인이 와서 우리 인간들이 살던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현재 과학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는 인류세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이 지구 환경을 너무 많이 바꿔서 과연 미래에 우리 인간이 살았던 시대를 기준 짓는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먼 미래에 우리 인간이 살았던 것을 어떻게 암석 속에서 바닷속에서 증명할 수 있을까 하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물질들 있죠. 이 플라스틱 물질들은 썩지 않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가서 계속해서 작은 알갱이로 쪼개지기만 해요. 그리고 작은 알갱이로 쪼개진 플라스틱들이 우리가 먹는 밥 속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먹는 물고기 속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먹는 소금 속에서도 발견됐다고 해요. 또 두 번째로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건물이라든지 다양한 다리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콘크리트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닭뼈입니다. 우리 치킨 굉장히 많이 먹죠. 이제 사람이 수가 굉장히 많아짐으로써 치킨도 굉장히 많이 먹게 됐어요. 치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닭을 이용한 여러 가지 요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굉장히 많이 번성한 이후로 닭뼈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먼 미래에는 닭뼈가 기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루토늄인데요. 우리가 1970년대부터 이제 핵무기를 많이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에서 핵실험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에는 지구 깊은 땅 속에서만 존재하던 플루토늄이 이제 땅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루토늄이 나타나는 시기부터 인간의 번성을 기준으로 잡자 이러한 의견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등장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지금 멸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 위에 있는 척추동물만 보았을 때 지난 100년간 약 500종이 멸종했다고 했고 앞으로 100년간 또 약 500종이 멸종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도도라는 새예요. 인간이 너무 맛있어서 많이 잡아먹었는데 얘네들이 멍청하다고 해서 도망도 안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발견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멸종해버렸어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나그네 비둘기라고 하는 비둘기인데요. 이제 북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이나 캐나다 지역에 굉장히 많았던 생물인데 얘네들도 사람들이 사냥을 워낙 많이 해서 멸종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많은 종들이 멸종을 하고 있어서 그 앞서 5번의 대멸종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이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 우리가 먹는 음식, 사용하는 그 물건들이 과연 미래에 어떻게 표현될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이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 질문거리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네, 공룡이 멸종한 이유 굉장히 좋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으로서 가장 큰 원인은 공룡 멸종 직전에 떨어진 운석 때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크기의 운석이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 쪽이 떨어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운석이 떨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먼지가 발생을 했고 또 이 운석이 물 쪽에 떨어지게 되면서 바다 쪽에 떨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수증기가 한꺼번에 증발했다고 해요. 이렇게 생긴 먼지와 이제 수증기들이 지구 전체를 덮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겨울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초식 공룡이 먹을 식물도 사라지고 식물이 사라지니까 초식 공룡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위에 육식 공룡까지 사라지게 돼서 공룡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의 생물이 그 운석 충돌로 인해서 멸종했다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운석 충돌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겼다는 가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 화산 폭발이 있었다 그런 가설도 있지만 사실은 운석 충돌이 워낙 큰 이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석 충돌 때문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룡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아까 우리가 중생대를 말씀드렸는데 중생대의 트라이아스기, 그다음에 쥐라기, 백악기 중에서 트라이아스기의 후기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공룡이 처음 등장하였는데 당연히 공룡도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이 동시에 이렇게 등장을 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룡이 등장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미래와 같이 공룡이 막 번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공룡보다 더 무시무시한 아까 말씀드린 두 발로 걷는 악어 같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트라이아스기 말에 좀 멸종을 하게 되고 갑자기 공룡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 쥐라기 백악기 때 굉장히 수도 다양해지고 굉장히 이제 크기도 커지고 그렇게 진화를 하게 됐습니다. 공룡 뼈를 맞출 때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룡 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온전하게 살아있을 때 모습대로 발견되는 뼈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이 죽게 되면은 물에 쓸려가고 이제 파도에 흘러가고 그래서 걔네들이 또 다른 동물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공룡을 포함해서 다양한 지금 살고 있는 생물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뼈가 합쳐지고 변하고 그리고 새로 생겨나긴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룡도 네 발이 있고 사람도 팔과 다리가 네 개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팔뼈를 공룡도 가지고 있고 다리뼈도 공룡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발가락 개수라든지 머리의 모양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금에 살고 있는 생물들과 과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공룡의 이 부위는 손가락의 어느 정도 부위야 이렇게 파악을 하게 돼요. 또 그리고 가끔씩 굉장히 온전하게 발견되는 공룡 뼈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공룡이 죽었을 때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요. 걔네들은 이제 공룡의 뼈의 위치를 보고 알 수 있게 되고 걔네들을 기준으로 이전에 이러한 화석에서 여기 부분은 뭐 다리뼈였어. 이거는 머리뼈였어. 그런 거를 통해서 새로 발견된 화석들도 어떤 부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나라 공룡들은 석유도 안 남기고 죽어서 뭐 했는지 몰라. 발자국만 남겼나 봐.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석유는 어떤 동물이 남겼는지 아직까지도 좀 이런저런 이제 좀 의견들이 있지만 확실히 공룡은 아닙니다. 석유를 남긴 걸로 가장 지금 높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생물들은 우리가 흔히 플랑크톤으로 불리는 그런 생물들이에요. 그리고 플랑크톤뿐만이 아니라 바닷속에 살던 호수 속에 살던 이런 미생물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서 얘네들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제 이런 석유나 아니면 가스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석탄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석탄은 확실히 나무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석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석탄이 많이 나오는 시기를 석탄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석탄기에 석탄 많았던 게 나무가 많았기 때문으로 알고 있긴데 나무는 사실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먼 미래에 석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석탄기에는 지금 우리가 나무가 죽으면은 얘네를 분해하는 곤충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곤충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은 나무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는 지금 먼 미래에 석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석탄이 나온 거는 나무의 영향이 크고 그다음에 석유 같은 경우에는 공룡이나 그런 생물이 아니라 작은 미생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했듯이 생물의 흔적이나 유해를 우리가 화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운석 속에 있는 물질들은 화석으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는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석 충돌을 한 걸 알아낸 이유가 아까 학생이 말한 거랑 비슷한 이유인데요. 어떠한 학자가 이상하다 공룡 시대의 끝과 이제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에 이상하게 이리듐이라는 원소가 많이 나오네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리듐은 굉장히 지구 깊은 곳에 있는 원소라서 사실은 지구 이제 겉표면에서는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리듐이 우주에서 온 이제 운석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에 있는 얘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주에서 온 천체가 우리 지구에 충돌을 해서 이렇게 흔적을 남겼구나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화석이라고는 안 하지만 이렇게 우주에서 온 운석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연을 열심히 들어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강연해 주신 연고님과요, 그다음에 오늘 강연을 열심히 준비해 주신 옆에 계신 운영진 선생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